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월요일 시장이 출발을 했고요. 오늘 시장의 관건은 반발 매수세가 얼마까지 들어올까? 그리고 달러 원 환율이 안정세를 찾을까?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우리 코스피는 4,000선까지는 회복을 해주면서 2%대 상승, 반등세 오늘 좀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에도 1,460원대가 1,450원까지 다소 일부 안정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아침에 그 IM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 경기에는 긍정적일 가능성을 언급했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이 환율 이런 부분이 약하면 오히려 국내 수출 경기가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었고요. 그리고 최장기간 미국 셧다운 이 리스크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일부 민주당에서 중도파적인 흐름들을 나타내서 이게 곧 그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이 환율을 진정시킬 거고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 그런 부분을 더 높여줄 것이다라는 부분에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뭐니 해도 이 이슈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받쳐주지 않나 싶은데 바로 그거 지난주부터 마켓나우 2부에서 많이 강조해드렸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얼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얼마나 낮추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정부안 지금 최고 세율은 35%였지만 35% 간의 기별이 안 된다. 이거보다 더 낮춰야 된다라는 이소영 의원과 김현정 의원의 그 안 25%까지 낮출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핵심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당정이 낮추는 방안 그런 부분을 좀 합의를 했다라는 이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라는 게 시장을 좀 들어 올리고 있는 하나의 큰 맥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가는 그런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주가를 부양시키고 자본시장의 활성화 이런 부분 의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당, 정의 협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 조성됐으리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밸류업 관련주인데 증권, 금융, 은행, 보험주 이런 부분이 튀는 게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이 25%로 낮아질 가능성 유력하다라는 힘 때문에 오늘 오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오늘 SK하이닉스 한 3% 다시 반등하죠. 근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11거래일 만에 들어오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AI 거품론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주 좀 힘든 장이었다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TSMC에 웨이퍼를 추가적으로 주문이라는 이슈가 떴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자체적으로 최신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AI 칩 생산량을 늘릴 것이다라는 걸 아주 상징적으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AI 거품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I love AI라고 하면서 나는 AI를 매우 중요하고 좋아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앞서고 있다라는 언급과 더불어서 AI 시대에 데이터 센터의 전력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전력 발전소를 세울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그런 부분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승인 한 달 이하 최소 2주 이내도 해줄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언급도 했다라는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픈 AI 샘 올트먼 CEO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올해 매출이 2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향후 2030년까지 수천억 달러 전망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거품이 아니라 실적 데이터로서 그 매출 성장세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언급한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입니다.
3년간 우리는 미국 인프라와 일자리에 대규모 투자를 할 건데 6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4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AI 성장을 위해서 투자도 하고 우리는 AI 경쟁력, 차별된 경쟁력을 위해서 이 정도로 우리는 갈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AI 거품론이 아니라 실제 투자를 늘리고 있고 매출까지 이후에는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심리가 우리 시장에도 일부분 낙수 효과를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는요. 오늘부터라서 시기적인 이슈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부터 이제 관세를 인하하고 관세를 중단하고 유예하는 조치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에이펙, 부산 합의를 이행하는 그런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죠. 그리고 125%라는 이 초고율 관세 중에 91%는 취소입니다. 그리고 24%는 1년 유예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나머지 10%만 부과하게 되는 거로서 중국산 제품 추가 관세는 20% 완화되겠습니다. 대중국 평균 관세율 같은 경우에는 전임 정부에서 부과한 세율 있잖아요. 그런 부분 다 더해서 57%에서 결과적으로 47% 낮아졌다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요. 중국에서 미국을 제재하는 그런 관세 관련해서 정리해드리면 특정 미국산 농산물 추가 관세를 중단하기로 했는데 특히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 15% 추가 관세를 유예하기로 했고요. 대두, 돼지고기, 쇠고기, 수산물 10% 정도 추가 관세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수입품 24% 관세 1년 추가 유예하기로 했고요. 결국 10%만 부과하기로 했다라는 결과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기업 세고, 미국은 굉장히 대두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그 대두 수출 자격을 복원시켰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앞서서 일부 희토류 자원,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유예를 시행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행이 되니까요. 잘 살펴보시고요. 10시 7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현재 시황 상황 듣고 앵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김현주 캐스터 정리해 주세요. 네, 우리 시장 10시 7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요, 전장에서 4천선을 내려놓으며 마감한 것에 대해 반등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4,030선까지 넘어서면서 2%대 강세 탄력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셧다운이 어느 정도 해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시장에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초록불 켜면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금융업종이 좋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들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배당소득, 지금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붙고 있는 관련주들이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이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KB금융지주가 현재 시간 4.69%가량 올라주고 있고 지주사단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SK스퀘어 3.76%가량 상승, SK도 6%대 강세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정에서 배당 소득에 대해서 25%로 분리과세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오늘 금융주단의 강세 탄력을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주 쪽에서도 강한 상승세 연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래에셋증권이 약 4%가량 강세고요. 한국투자금융도 4%대 강세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융업종이 참 좋고요. 이 외에 반도체 업종도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17%가량 오르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장중에 60만 원 선을 재돌파해주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3.62%가량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젠슨황 CEO가 블랙웰 GPU에 대한 수요는 강력하다라면서 다시 한번 AI 거품론을 불식시키는 듯한 발언이 반도체주의 매수세를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산주도 오늘 좋은데 오름폭을 점차적으로 키워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장에서 4.9%가량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반등에 성공했고요. 현재 시간 6% 넘는 상승세 붙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약 3%가량 상승, LRG넥선도 1.74%가량 오르고
있고요. 현대 로템도 약 6%가량 오르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방산주 안에서의 초록불이 강력하다라는 점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LS 일렉트릭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까지 전반적으로 전력 설비주 안에서도 다시금 반등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쉬어갔던 종목들 오늘 다시금 오름세 연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력 설비 그리고 조선, 방산까지 일제히 오르는 모습 체크되고 있고요. 오늘 조선주 안에서 삼성중공업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 약 3%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전장에서도 지수 대비해서 삼성중공업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원유 운반선 두 척에 대한 수주 공시 전장에서 하면서 지수 대비해서 좋은 흐름을 보였던 삼성중공업. 일단 이 원유 운반선 수주로 인해서 연간 목표치의 83%가량을 채웠습니다.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함께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3%가량 오름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화장품주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전장에서 6%가량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 호실적에 따른 급등세였죠. 오늘은 1%가량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고요. APR도 3%대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장에서 좋았던 업종 위주로 오늘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금융업종이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날아오르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이고요. 오늘 하이브가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인데 일단 주가는 3%가량 빠지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오늘 좋습니다. 현대차 1.89%가량 상승, 기아도 2%대 상승인데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야간 시장에서 1,460원 선을 넘어섰었고 7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1,450원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지금 거세짐에 따라서 관련된 수출 기업들은 오히려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는 현재 시간 2%대 상승세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트레이딩 뷰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요, 지수 자체적으로 잠깐 하락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안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오늘 제약바이오단 안에서는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주 안에서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노보노디스크가 메스라 인수전에서 실패를 했고요. 화이자가 100억 달러 가량으로 이 메세라 인수를 성공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보노디스크가 베링거 인겔하임과 오히려 계약을 맺을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관련된 기업들 주가 흐름으로 상승 탄력이 강하게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벤티지랩 같은 기업들 그리고 G2G 바이오가 두 자릿수 급등세 연출하고 있다라는 점 짚어드리고요. HLB는 오늘 2.63%가량 오르고 있는데 이 간암 치료제 병용요법에 대해서 오늘 관련 호재성 소식이 있다라는 점 짚어드리고요. 다만 오늘 제약바이오 안에서 삼천당제약과 파마리서치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GI 이노베이션도 4%대 낙폭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 엇갈린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원익 IPS는 5%가량 오르고 있지만요. 하나 마이크로는 11%가량 하락, 심텍도 15%가량 급락입니다. 오늘 그리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 게임주가 좋습니다. 펄어비스가 1.81%가량 상승, 카카오 게임주도 3.62%가량 오르면서 오늘 게임주 전반적으로 상승세 연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게임 관련해서 지스타 2025가 13일부터 부산에서 개막을 합니다. 이에 따라 게임주 관련 기대감이 붙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코스닥 시장 상황까지 살펴봤는데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요. 전장 대비해서 92포인트가량 올려내면서 오늘 4,000포인트 재회복에 성공했고요. 4,044선 부근, 오늘 일중 고점 부근을 지나가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코스닥은요. 4포인트가량 올려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880포인트가량 오르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 쪽으로는 상승세가 강하게 붙지는 않고 있고 코스피 쪽으로 오히려 조금 더 강한 상승세가 붙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입니다. 일단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 지금 개인
순매도가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코스피 시장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매수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900억가량 외국인이 다시금 순매수로 코스피 시장에 들어왔다라는 점은 긍정적이고요. 기관의 순매수가 정말 강합니다. 오전장 들어서 4,400억가량 기관이 코스피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5천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와는 엇갈린 매매 동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이 900억가량 순매도 중이고요. 기관은 20억가량 지금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을 지금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이 된 상황이고 계속해서 이 10억, 20억가량 방향성을 탐색하는 매매 동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의 순매수는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들어오고 있고요. 900억가량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지난주에 시장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과연 시장이 떨어졌을 때 단기 저점은 얼마일까? 우리는 이럴 때 최선은 무엇일까?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하나증권에서 딱 맞는 리포트를 내놨지 뭡니까? 그래서 좀 골라봤습니다. 과거 데이터 대비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단기 저점이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놨고요. 앞으로의 리스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우선 S&P 500 그리고 코스피는 고점 대비해서 한 3% 빠졌는데 테크 관련해서는 한 6%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일단 S&P 500은 마이너스 3, 코스피는 마이너스 6 정도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테크를 위주로 한 강세장을 예전을 돌아가 보면 1990년대 후반인데 그때 S&P 500이 단기적으로 최소 마이너스 5에서 최대 마이너스 12%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평균은 마이너스 8%였고 테크는 더 갔어요. 마이너스 10% 정도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보면은 단기적으로 6% 이상 조정을 받는 국면을 보니까 1998년도에는 5회, 1997년도에 9년도에는 7회 정도로 받았었는데 그때가 3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가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단기 조정 평균 한 마이너스 12% 그런 정도로 낙폭을 기록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나증권은 지금 시장 안에서 코스피의 단기 저점을 3,800포인트로 봤습니다. 우선 S&P 500이나 코스피 기업 같은 경우에 이익이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다는 데에 좀 긍정적인 점수를 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강세장이긴 한데 숨을 고르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도적으로 봤을 때 연준의 QT라고 해서 양적 긴축이 12월에 종료가 될 예정인데 유동성을 막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정책, 제도적인 보완 이런 부분이 일단 있고요. 달러 강세가 완화가 되면 외국인 자금의 재유입 또한 기대가 돼서 일단 코스피는 현재 강세장인데 숨 고르는 장이고 단기 저점은 3,800포인트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유동성 위축 우려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지금 미국 셧다운이 40일째 소개되면서 최장 기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35일 정도였는데 그걸 좀 넘어서 진행되고 있죠. 다만 미국 정부 셧다운이 완화될 가능성, 이제 해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제 중도파로 돌아서는 흐름들 그걸 좀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런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 유동성 위축에 대한 리스크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 가지 TGA 잔고가 9,400억 달러로 급증하면서 지금 최고치로 차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TGA라고 하는 건 미국 정부의 대표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입, 세출 관련해서 그런데 정부에서 TGA 잔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건 높은 수준이라는 건 정부가 돈을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돈을 모으고 있다는 건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방증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지지율이 최저치를 찍고 있다라고 하는데 2기 취임 이후에 최저고 10월 달만 하더라도 민주당보다 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정치 리스크도 장기화되면서 단기 유동성에 흠집이 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위에 말씀드린 거 결론부터 말씀드린 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 저점은 3,800은 지지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 단기 저점 알려드렸고 이렇게 지수가 막혀 있을 때 최선의 대안은 무엇일까? 바로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강세장 속의 숨고르기 시장이다라고 일단 이 시장을 정의를 했고요. 추세는 여전히 상승 방향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단기 조정 구간에는 지금 어떤 기업을 골라야 되면 유동성 방어력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FCF 증가율이 높은 종목을 선별해야 된다고 하는데 FCF는 잉여 현금 흐름이 많은 기업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출 증가율보다 순이익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보다 현금 창출 능력이 좋은 기업을 선택하는 게 지혜로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P 500과 국내를 나눠서 종목들을 선별해 드렸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는데 S&P 500은 일라이릴리 마이크론, 램 리서치 그리고 AI 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투이티브 서지컬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로봇 관련해서 보시면 AI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고 국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잉여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현대차, 두산에너빌리티, 네이버, 하나오션 외에 쭉 거론해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조선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때 비중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리포트가 오늘 아침에 SK증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탑픽을 좀 가리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에이펙 이후에 단기 조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향후 실적은 지속적으로 상향될 것이다라고 대신 SK증권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조선 3사 같은 경우에는 LNG 운반선 그리고 해외의 함정 수주가 지속해서 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의 성장은 구조적인 성장이기 때문에 이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탑픽이겠죠. 3분기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 13% 넘었는데 여기가 사실 해외는 40% 비중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해외 함정 마진이 25%가 돼서 영업이익률 단에서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해외 함정 같은 경우에는 페루나 필리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루, 시마조선소 이거는 국가에서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건데 잠수함 LOI를 체결했는데 공동 건조하고 뭐 만드는 공동 개발하고 건조하는 의향서를 LOI라고 하거든요. 그거 이제 체결한 흐름도 있고 내척에 대해서 1차 물량 이런 부분도 건조 중이다라는 부분도 팩트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언급을 했는데 노르웨이 오늘 삼성중공업 약간 움직이죠. 말레이시아 선주와 수에즈막스급 유조선 내척을 계약한 그런 이슈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서 조선업은 펀더멘털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그래서 지금 크게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LNG 주문에 대해서 어느 쪽은 뭐 약하다, 어느 쪽은 괜찮다,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일단 SK증권의 그런 분석입니다. GTT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GTT가 프랑스의 기업인데 회사인데 여기가 LNG 저장, 탱크 기술을 아주 독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독점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LNG, 석유, 가스 같은 경우에는 영하 163도 이런데 그 석유, 천연가스 이런 부분을 잘 새지 않게 저장해서 운반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GTT, 프랑스 기업이 이거를 독자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K조선소 같은 경우에도 GTT의 LNG
저장 탱크 기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LNG 한 대당 뭐 5% 정도의 뭐랄까요, 로열티를 지급한다. 이런 부분도 항상 갖고 가는 그런 이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GTT 쪽에서 선박 수주가 얼마다라는 부분은 꽤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GTT에서 LNG 프로젝트 운반선 150척 추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고, 앞서서 우리 K조선도 내년 LNG 100척 신조 발주를 전망한다라고 얘기해서 SK증권은 GTT 데이터상 LNG 주문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건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운임이 늘고 가격이 이제 뛰는 거죠. 실적이 증가할 가능성 이런 부분도 언급을 했는데 지금 대서양 쪽입니다. 대서양 노선에 LNG 용선료 하루 7만 달러, 올해 최고치라고 하는데 단기 운임료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뛰고 있습니다. 겨울 난방철 수요 이런 뿐만 아니라 이집트 쪽 물류가 지연이 되면서 대서양 노선의 운임 가격이 늘고 있고 이게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또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해서 폴란드 쪽 이슈 보셔야 되는데 해군 잠수함 사업 이달 말 우선 협상자를 발표한대요. 여기서 좀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미중 정상회담, 중국 조선 제재를 1년간 유예하겠다라는 이슈 있어서 또 긴장하실 수 있는데 SK증권에서는 발주를 이미 한국으로 했다. 이미 전환을 했다. 그래서 K조선사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뭐니 해도 조선업이 좀 꺾였을 때 비중을 확대해야 되고 탑픽 전략은 말씀드렸으니까 앞서서 이 부분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카카오 오늘 오르고 있던데 3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요. 일단 1년 사이 한 60% 성장한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네요. 근데 뭐니 해도 지금 자회사 쪽, 그러니까 카카오 오페이, 카카오 모빌리티, 피코마, 이건 일본의 웹툰, 카카오 웹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적이 선방을 했고, 그리고 DA 턴어라운드,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에 턴어라운드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렇게 DB증권은 분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익률이 한 9% 정도 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톡비즈 광고 성장은 지속되고 있고 신규 피드나 동영상 지면이 확대가 될 가능성 이런 부분도 언급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AI 생태계 확장에 따른 카카오의 변화, 전략적인 변화를 긍정적으로 판단한 증권사가 다수 있었었는데 이제 우리가 생활할 때 AI 비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일단 카카오톡 전면 개통 9월에 했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지나서 10월은 AI 카나나를 출시를 했고요. 챗 GPT 기능이 탑재가 되면서 200만 명 이상이 사용에 동의했다라는 부분도 있고 이제 카카오 앱이나 멜론이나 선물하기 톡 캘린더에 이어서 금융, 이건 이제 카카오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카카오티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점차적으로 AI 생태계 플랫폼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을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는 오늘 아침 카카오에 대해서 증권사 분석을 좀 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SK와 그리고 NH투자증권은 87,000원 목표 주가 제시를 하면서 유지를 했습니다. 일단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본격 매출이 증가한다라는 부분 긍정적으로 봤고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자회사, 카카오 모빌리티, SM, 양호한 실적 이런 부분 언급하면서 내년 AI 플랫폼 영향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세 개의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모두 상향을 했습니다. DB증권 같은 경우에는 DA 이 부분 굉장히 유의미한 실적 턴어라운드를 보였다고 하는데 디스플레이 광고 유의미하다라고 했고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 트래픽 성장 자신감 얘기했고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 그리고 AI 생태계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올리거나 아니면 유지하는데 AI 생태계에 대한 카카오의 느낌 이런 부분을 반영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신세계
현대백화점이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신세계도 앞으로 이 고점을 넘어설 수 있을지 일단 오늘 아침 증권사의 리포트를 보면은 IBK 투자증권이 25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내년부터 펀더멘털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했고 DB증권은 24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 내년 실적이 기울기가 가파를 것이다. 그러니까 3분기 부합한 실적이었거든요. 4분기 넘어서 신세계는 내년 실적에 대해서 증권사들이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더라고요. 키움증권도 목표주가 상향했는데 백화점 중심으로 잘 되다 보니까 전사의 실적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26만 원이 지금 밴드에서 가장 높은 걸로 보이는데 대신증권이고요. 목표주가 유지했고 10월 백화점 성장률이 10% 상회했는데 4분기 쾌주의 출발을 알릴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흐름들. 신세계도 현대백화점만큼 잘 따라갈 수 있을지 주가적인 측면에서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스피가 4,051까지 되찾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월요일 시장인데 좀 이번 주는 힘이 나는 그런 장이었으면 좋겠네요. 김태훈 파트너 연결해서 오늘 시장의 맥점을 잘 찾아드리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전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1,360원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오늘은 좀 잠깐 내려서 1,450원대까지 내려오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에서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주들에게는 가장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다가 한국은행마저도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할 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1,500원 환율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연말에 4분기 때 우리나라 수출주들은 대부분 다 흑자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환차익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그 원달러 환율 이게 결국은 기업들 실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뭐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관련된 종목들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이 지금 뭐 배당 소득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배당 소득세 하면 무조건 배당주들을 보셔야 됩니다. 배당주들이 연말에 원래는 많이 사긴 하는데요. 지금 고배당을 줄 수 있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 특히 증권주나 보험주나 금융주나 창수사 같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주회사들도 이 상법 개정에 이런 부분에도 영향받는 것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 지주회사들은 자회사들의 배당으로 먹고 사는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고배당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여기다가 뭐 삼성물산이나 현대모비스나 HS, 효성, 한국앤컴퍼니 같은 회사들이 뭐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건 자회사들이 똘똘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 급등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 같은 자동차주 전반에 매수가 몰리고 있는데 이 환율 때문에도 미국 수출에 대한 이 관세 문제가 일부 상쇄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중국에서 카카오톡이 다시 허용됐다는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중국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실적이 좋은 K-팝이나 K-드라마, K-애니메이션 같은 K-컨텐츠 전반에 지금 낙폭이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낙폭이 컸습니다. 이렇게 낙폭이 큰 것은 수급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요. 이게 이 회사들의 실적이 피크를 쳤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거를 현금화하기 쉬운 종목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서 지난주까지 매물을 많이 내놓았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 그 투자자일 가능성이 큰데요. 미국 시장에서 급변하면서 미국에 손실 나는 것을 해외에 투자한 돈을 회수해서 이걸 메꾸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ATM 같은 역할을 해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에 의해서 그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한 이 엔터주들은 지금 관심권을 놓고 저가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앞으로의 수익률에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들은 뭐 지스타 2025 이게 개막되면서 가장 큰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나라 게임주들이 대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 때문에도 이 게임주들이 오랜만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기에 또 남북 경협주들이 저가 매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항상 남북 경협주도 낙폭이 크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올 만한 자리이긴 합니다. 자, 지금은
3분기 실적 호전주들, 즉 실적을 발표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실적들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까지 외국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매물이 대규모로 출회하면서 수급에서 주가가 하락한 상태예요.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낮았다면 이런 종목들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시장에 파란색을 키고 있을 때 사지 못하는 그런 용기가 없는 그런 그 겁을 먹고 있는 투자라면 결국은 수익을 가져갈 수 없죠. 리스크는 테이킹 해야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네, 뭐니 뭐니 해도 최근 시장에서 종목 전략을 짤 때 실적이 센터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오늘 특징주는 뭘 가져가 봐야지 수익률이 괜찮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이 11월 10일입니다. 내일이 11월 11일. 이게 중국에서 광군절이라고 미친 듯이 뭐 소비를 하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난 한 3년 동안 중국도 소비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내수 경기책을 많이 내놨지만 소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광군절에서 이 실적을 발표하지 않는 것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올해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광군절에서 중국에서 소비가 대규모로 일어나게 된다면 여기에 한국 화장품들이 많이 팔릴 수가 있고 한국 화장품주들의 판매를 확인해 보면 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념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중국 시장에 많이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버렸던 LG 생활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가도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보다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용기가 없는 분들도 싸 보이게 그렇게 주가가 형성돼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LG 생활건강을 이제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아모레퍼시픽이나 기존에 중국 시장에 많이 투자해놨던 이런 화장품들도 동반해서 관심을 좀 갖고 보시면 이 중국 한한령 해제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4분기 때 마지막 11월, 12월은 이 중국 관련된 중국 소비주 관련된 것들을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 LG 생활건강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타이밍입니다. 드디어 오래간만에 중국 관련주가 관심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점점 온기가 돌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김태훈 파트너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마켓나우 2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대 지금 화두이자 관심사인 핵 잠수함 추진 관련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거든요. 바로 이어서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이 한반도 동해 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의 핵잠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최근 원자력, 이 잠수함 도입 이슈가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에이펙의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잠수함, 이제는 원자력 잠수함이라고 해야 된다고 하던데 그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자 건조를 승인해서 K 국방의 세 축으로 지금 부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마켓나우 2부에서 국내 최고의 잠수함 전문가를 좀 모셨는데요. 해군 장성 출신으로 30년간 잠수함 전력에 몸담았던 문군식 한양대 특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좀 핫 이슈죠. 그러니까요. 오늘 굉장히 바쁘신 일정에서도 마켓나우 2부 출연을 위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유사일을 제일 바쁜 것 같아요. 그죠, 요즘에. 한때 서너 군데씩 관심이 많은데 네.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건 궁금증을 풀어드려야죠. 네. 뭐 핵추인 잠수함 그 얘기하다가 이제 원자력 추인 잠수함으로 고치자 이렇게 이제 국방부에서 얘기한 거는 예. 핵자 들어가면 핵무기인 줄 알고 오해할까 봐서. 아, 그래서 그걸 근데 좀 완화한다는 앞으로는 원자력 추인 의미로. 잠수함 또는 원잠 이렇게 얘기자 하는데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도입이 되면은 우리 30년 해군 수건 산업이자 자주국방력이 엄청나게 향상되는데 그 대통령이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그동안 네. 쉬쉬하면서 물밑으로 해둔 게 이제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예. 그걸 여러 가지 워딩을 한 거, 다목적 워딩을 한 거예요. 미국과 우리 국민들한테 왜 필요하냐를 설명해줬고, 우리는 다 만들 수 있는데 핵 연료가 좀 들어오기 맞습니다. 힘들다. 이걸 예. 해결해 달라 하는 거 얘기했고, 그다음에 중국과 북한에게는 우리가 이 군사적으로 사용 못하게 하는데 이 정도 믿고 우리가 준다. 핵무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상당히 맹방이다는 걸 과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핵연료를 사용하려면은 NPT나 뭐 IAEA, NSG 국제 원자력 기구 뭐 이런 데서 제재가 많아요. 네. 거의 제재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군함의 추인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군사적 사용으로 앞으로 이 공급할 예정이라는 걸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 네. 요즘에 교수님께서 30년간 잠수함 이런 전력에 몸담으셨기 때문에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임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처럼 한국이 동아시아 원자력 잠수함 어떻게 보면 도입 국가로 공식 인식된 굉장히 중요한 회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나하나 지금 교수님께서 풀어주신 내용을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핵 추진 잠수함 이거를 원자력 잠수함으로 좀 얘기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 보유 국가의 장점과 차별화된 경쟁력은 무엇인지 그걸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면 무시무시한 무기다 해가지고 네. 그것이 2차 한 번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유증 때문에 네. 정말 치명적이다 해서 절대로 핵무기를 못 갖게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미국, 영국, 미영, 중, 러, 불, 그다음에 이제 인도, 요 정도 파키스탄 이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나라 이외에는 다른 국가, 그러니까 5개 국가는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는 못 갖게 하잖아요. 네. 그만큼 이게 엄청난 파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 무기를 무서워하잖아요. 그 차선책으로 무서워하는 게 핵추인 잠수함, 원자력 추인 잠수함 아닐까 이렇게 판단. 원자력 추인 잠수함 갖는 것도 사실 내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월등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상대 가지려면 싫잖아요. 그렇죠. 우리 거의 대등하게 맞먹으려고 하니까 네, 네, 네. 이런 정도로 이제 이 무기에서는 그레이드가 높다. 그런데 이제 이거 지금 인도까지 P5 5개 국가에다가 인도까지 6개 국가가 가지고 있고, 이 핵추인 잠수함은 지금 우리하고 그다음 북한, 브라질, 호주가 누가 먼저 7번째를 가질까 예, 경쟁하고 지금,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선두가 그 중에서 이 북한이 제일 빨리 진도가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하고 브라질, 호주는 미국에서 판다고 했는데 미국의 팔 형편이었는데 미국의 조선업이 워낙 낙후돼가지고 호주가요? 그런 실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2030년께 보유할 걸로 보였었는데 거기는 아직도 난항을 진도가 안 겪는다. 나가는 것 같아. 미국 의회에서 거주가. 우리 운영하기도 힘든데 수혜가 네. 힘든데 어떻게 주냐 해가지고 그게 네. 지금 반반 있는 것 같아. 네. 그리고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오랜 묵은 우리의 과제를 한 번에 승인해 줄 거라고 어떻게 기대는 하셨는지, 이게 왜 이렇게 기조가 변했는지 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도 좀 얘기를 했었고 네, 맞습니다. 8월 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다가 끝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그렇잖아요. 주고받은 게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첫째로 미국도 지금 대통령이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어요. 국민들한테. 네. 왜 우리가 세계 경찰국가 노릇을 해야 되냐. 우리 세금 내서 다 도와주고 국방비를 줄여라.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줄이는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네. 각국은 세계 우방국들은 자기 안보는 자기가 해라 해가지고 방위력 개선해라, 뭐 국방비 5%라고 올려라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 우리가 원작준 잠수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 방해해줄게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 일단 맞잖아요. 네. 우리 대통령 워딩을 니즈가. 했단 말이죠. 예. 우리가 최전방에서 막아주면 미국의 방위도 좋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미국에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마스가 만들어가지고 네, 네, 조선. 조선업에 예. 1,500억 불을 투자하겠다. 필리존스 하나 사는데 1억 불이었는데 네. 1,500 불이 엄청난 양.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대신에 우리도 좀 달라 이런 걸 얘기 안 했겠어요. 네. 대통령이. 그냥 거기에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주고받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어려운 거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지원했다 이런 얘기를 서로 맞았으니까 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과 미국의 동반자, 안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니즈가 맞아떨어지면서 중요한 파트너로 부각이 된 결정적인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오랫동안 안 된 데에는 또 이유가 있을 텐데 원자력 잠수함 앞으로 과정을 또 여러 가지 거쳐야 되잖아요. 순탄치 않을 것이다라는 일각의 주장도 있습니다만 가장 지금 필요한 거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원료 이런 안정적 확보가 더 중요하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 이슈를 좀 여쭈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예. 수신잠수함은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가 핵연료예요. 우라늄. 핵연료, 우라늄은 예. 핵무기를 만드는 원료이기 때문에 네. 다 경계를 하고 미국의 주도로 만드는 NPT, 핵 확산 금지, 그다음에 원자력 교육 IAEA, NSC, 뭐 핵물질 공급국 그룹 이런 게 이 제도를 가지고 이 기구를 가지고 못 갖게 해요. 예. 그래서 특히 거기에 우라늄을 사가도 군사적으로는 사용하지 마라. 우라늄은 오로지 평화적으로만 사용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한미 원자력 협정도 우리가 미국에서 기술하고 우라늄을 사올 때도 다 그런 협정을 했어요. 너 군사적으로 사용할 때 나한테 보고해 이렇게 돼 있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개정하려면 또 오래 걸리지만은 이 호주나 영국 같이 별도의 협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거는 평화적 이용이 아닐지라도 이건 자국의 안보, 특히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도 이걸 허용해 주면은 이 군사적 사용을 허용해 주면은 미국의 안보도 필요하다. 이런 걸 충분히 설명하면은 그 법적인 걸 풀어줘야 네. 우리가 그 국제 시장에서 사올 수 있어요. 미국 예. 또는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이런 데서 사올 수 있다고. 그래서 군사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한국의 해군에 군함에 들어가게 한다. 이게 별도 협정을 맺어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풀리는데 그 협정이라는 거 국제화하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그래서 대통령 정상끼리 이렇게 물 위에 올려놨으니 빠른 시간 내에 양국 강요들 힘을 합해서 그것이 평화적으로 사용한다. 이건 20% 농축도 이하 가지고 오로지 군함의 추진체만 사용하고 이건 양국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 이걸 널리 얘기를 하고 이해하고 예. 그다음에 그것이 행정명령으로 미국의 의회에 이제 보고돼서 통보돼 가지고 승인을 받으면은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사다가 쓸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원자력 그리고 원료 기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자립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재해석이나 변경이 좀 시급한 부분이긴 하네요. 그렇죠. 예, 이제 예.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예. 가장 어려운 거는 군사적으로 사용할 때는 다 오해를 한다고 그래서 못 네. 갖게 핵무기 만드는 거 예, 이런 예, 거를 예, 이제 예. 불식시킨 거죠. 한국에는 29란 농축도 20%면 올해 군함의 추진체만 사용한다는 걸 네네.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 지금 강요들 설득하는 과정에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네.
의견이 일치되면은 빨리 진행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본 수준 이런 부분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제 예. 이거 군함에 적용하는 이외에 그건 약간 다르게 네. 이 우라늄은 우리 뭐 평화적으로 많이 사용해 의료도 네네. 연구용 다 사용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는 우라늄 농축하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이 없어요. 예. 근데 일본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일본은 비핵화 3원칙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로비를 했어요, 미국에. 그래서 엄청난 로비의 1988년도에 결과였군요. 1988년도에 미일 원자력 지침 개정하면서 우라늄 농축 시설로 재처리해서 가졌는데 우리는 그걸 갖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사와요. 네. 사오고 사용 핵 연료도 뭐 보관하는데 너무 포화 상태에 걸려가지고 문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얘기했는데 이것도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많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3,500억 불을 지원해 주냐 맞습니다. 투자하지 대미 않느냐. 투자. 예. 그래서 이거 반대급부로 줘라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강요들이 우리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곧 풀어지리라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이제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죠. 네. 저는 교수님 뵈면은 이 이슈를 한번 좀 여쭤봐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게 대통령실에서 이 원자력 잠수함 관련해서 국내에서 건조하겠다라고 일단 몹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예전에 그 필리조선소 얘기도 나왔거든요. 시립에 따졌을 때 확실히 국내 조선소가 맞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우리로서는 그런데. 우리는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겠다고 모든 걸 준비했어요. 30년 전부터 준비했고 네, 네, 네. 지금은 올셋 모든 게 준비됐어요. 모든 게 준비됐어요. 네. 단지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법적으로 문제 없이 받는 거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물꼬를 터줬어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서 정상회담에서 내가 지금 뭐 얻어갈 게 뭐냐 또 거기에 머리를 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미국의 필라델피아 주민들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보따리를 가져왔다. 일자리를 창출한다. 뭐 공장도 짓고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디테일한 거 몰라요. 예. 일반 잠수함 공장도 아니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공장을 세우려면 엄청난 부대 비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핵연료 처리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안, 그다음에 뭐 방사능 차폐 장치 이런 거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조선업이 낙후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SOJS를 친 대표적인 사례는 이지스 구축함을 만드는데 미국은 우리보다 기간이 1.5배 정도 걸려요. 더 걸려요. 기간도. 그다음에 돈은 우리 거보다 2배 이상 비싸요. 그런데 이거를 필리존스에는 아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받는 시설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공장을 다시 짓고 또 하면 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예. 기간도 늘어나고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에 치면은 한 7년 내지 10년 내에 할 수 있다. 우라늄만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그런데 그것이 공장도 없는 필라델피아 치면은 이거는 7년에서 10년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하면은 뭐 2배 든다고 기간도. 네. 돈도 뭐 우리가 한 2.4조에서 한 3조 정도로 한 척당 얘기했는데 그거보다 2배 이상 들으면 엄청나게 든다고. 그러면은 이거 미국에도 안 되고 우리에도 안 되고. 그다음에 거기는 지금 인력과 시설과 그다음에 인프라가 좀 많이 낙후됐어요. 이 잠수함을 지으려면은 여러 공장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공장들이 지금 생산을 안 한 데도 있대요. 그쵸. 그래서 예. 잠수함 수리 들어가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지연되고 새로 건조하는 잠수함도 제때 나오는 게 없고 2 내지 3년 다 지연된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가면은 우리 인력을 또 보내야 돼요. 우리 시설을 일부 보내야 되고 우리 기자재를 보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도 조선업이 황폐되고 미국도 다시 시작하려면 힘들고 그래서 양쪽이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SCG 시빌딩 컨설테이티브 그룹을 조선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양국 간에 긴밀하게 토의하고 어떤 것이 비용과 기간과 모든 리스크를 줄이고 하는데 이익이냐 이걸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보고하고 양국 정상이 다시 결심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만들지 않으면은 미국에서 만들려면 모든 걸 다시 시작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난감하죠. 그래서 이런 걸 충분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짓는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요청해가지고 도와달라 했는데 우리 조선소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이거 시설을 옮겨라 저를 옮겨라 그러면 우리 국민들 뭐라 하겠어요? 돈은 뭐 몇 배로 드는데 네. 그리고 우리 4척밖에 잠수함도 안 만든다 했는데 그거 손이
계산서 따져보면은 안 되죠.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 설득을 또 제대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미국 가서 하면 이미 저기 그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국내 조선소는 올셋 준비가 다 되어 있고 핵 연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이제 승인이 났으니까 여기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가성비가 있다. 이게 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네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네, 네. 그럼 바로 전화하셔도 되겠네 이제. 어디로? 그만 욕심 내라고. 그만 욕심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한테. 대통령한테 저희 마켓나우 2부 이 네. 영상이 널리 퍼지길 저희가 힘을 좀 아무튼 써보도록 높이 하겠습니다. 평가할 거는 자국 네. 국민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제 코리아 퍼스트 외쳐가지고 우리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외교를 잘 다졌습니다. 이제 디테일이 중요한 것처럼 성과로 이어지려면 이런 후반 작업 잘해야 될 것 같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예산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들지 않을까 약간 우려는 있는데 그래서 괜찮을까요? 예산은 이제 국방비에서 이제 해군이 포션을 어느 정도 많이 가져간다 생각하니까 네. 3군에서 다른 군에서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군함뿐만이 아니라 산업 파괴가 엄청 커요. 지금 네. 북극 개발하는데 쇄빙선, LNG 운반선 이런 게 거기도 원자력 추진으로 하면은 네. 엄청나게 이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산자부나 이런 데 종합해가지고 예산을 겸출한. 그래서 이 국책사업단을 만들어서 총실 산하에 두고 국가기술력 총 결집해야 돼. 예. 그리고 예산도 제때 이제 태워주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원하는 7년 내지 10년 내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하면은 군함뿐만 아니라 자주국방뿐만 아니라 산업 파괴 국가도 엄청 커서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네. 기대합니다. 지금 교수님이 말하는 일직선에서 군사 차원을 넘어서 그 뭐라 그럴까요? 군사 원자력, 에너지 산업의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런 부분에서 선한 영향력 이런 부분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이제 산업도 이제 파급 효과가 생기고 또 수출도 되고. 수출 경쟁력. 우리가 이 독일에서 잠수함 사올 때 수출하라고 생각지 네, 못했어요. 네, 근데 네. 우리 수출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이제 자주국방도 우리 방위산업도 자주국방과 수출을 견인해야 국민들도 박수 받는다. 이런 차원에서는 이번에 잘 개발하면 자주국방, 그다음에 국민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이 LNG 선박, 그다음에 쇄빙 선박 이런 데도 엄청난 산업 파괴가 그쵸.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낙수 효과의 네. 경제적인 효과가 어마어마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주변 국가의 역학 관계 속에서 어떤 파장과 파동을 미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앞서서 북한이 살짝 앞서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앞서서 대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공개하기도 했으니까요. 이럴 때 동북아 안보 지형의 변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걸 많이 걱정하는데 왜 자꾸 이 주변국을 자극하냐 그러는데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네. 자주국방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우리가 가진 게 많이 있으니까 네. 울타리를 계속 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부자 됐는데 그러나 우리 주변국은 우리보다 먼저 자기 울타리를 세게 치고 우리를 넘보고 있어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원자력 잠수함을 뭐 수십 척 가지고 있고 북한은 우리보다 먼저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경제력이 40~50배 뒤지는 북한이 원자력 준 잠수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데 우리가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겠다 했는데 아이 우리가 북한을 자극한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중국을 자극한다? 중국은 서해 막 잠정 조치주기에 인공 구조물 설치하면서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서해를 자기 마당같이. 일본은 항상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고. 그런 데가 해군력이 크단 말이죠.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1대1로 중국이나 일본의 대응 1대1 전력을 건설할수록 돈이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성비가 뛰어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런 데에 무기를 싣고 겨냥을 하고 있으면은 이건 정말 좋은 비수 역할을 함부로 못 건드려요. 네. 그래서 자주국방이라는 거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 이렇게 남이 쳐들어오는 거 막는 걸 얘기하는 네. 미국이 있다고 해서 거기 의존하면 안 돼. 미국은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네. 미국이 없어도 우리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무기 체계 중에서 해군에서는 이게 가장 가성비가 뛰어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아마 실전 경험과 그리고 업계에 오래 있으셨기 때문에 그 간절함 이런 부분이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자주국방, 한국 안보사의 중요한 기점이다라고 국민들도 인식하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승인, 연료, 건조 그리고 진수 일련의 단계가 잘 돼야 이제 되는 건데요.
2030년 중후반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팩트 체크는 필요하고 한국이 개발한 선도함 진수라는 목표 현실 가능한 건지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 처음 하는 거는 참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 하지만은 30년 전부터 천천히 준비해왔다는 사실은 명확한 거고 네. 여기에 들어가 핵연료만 제때 공급이 되면은 7년 내지 10년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처음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려면 통상 15년에서 20년 걸려요. 네. 그러나 우리는 이미 30% 정도 진도가 나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일기 때도 우리가 협력을 요청했는데 거기서 강력하게 반대는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부터 우리는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 기술력을 총결집해야 돼요. 네. 이건 빈틈이 없어서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하려면은 국방부, 외교부, 산자부, 과기부 이런 데가 총망라해서 참여해야 되고 조선소는 물론이고 국방과학연구소, 해군 이렇게 하려면은 멤버드급 국책사업단을 구성해야 돼요. 네.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이런 데는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어요, 처음.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그거 안 하고 해군에 네가 알아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30년 이상 걸리고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가는 만큼 정확하게 밟아서 가면은 7년 내지 10년 정도 될 것으로 여겨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든지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돈이 이제 국방비에서 파일을 떼어내면은 좀 부담이 있으니까 관계 부처들이 이렇게 공동으로 출자하는 방향도 있고 그래서 총리실에서 이건 전반적으로 그야말로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이 이렇게 총 지휘하면은 우리는 기술력도 있고 단지 불협화만 내고 협력만 잘 되면은 그런 문제는 충분히 극복하리라. 그다음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이 7년 내지 10년 정도면 가능하리라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법 개정이나 기술 준비, 외교 안보 여러 가지 전략적인 관계에 신경 써야 할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정확하게 이런 부분 또 우리 국민들 잘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마음이 모인다면 원자력 잠수함 추진 사업 우리도 해낼 수 있다. K 국방력 잘 또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요. 꼭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도 힘 좀 많이 써주십시오. 정확한 거 질문을 잘해서 고맙습니다. 잘 되기를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앞으로 중요 이슈 있을 때 꼭 또 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근식 대한민국 잠수함 연맹 부회장이자 한양대 특임 교수님의 분석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기존 정부안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권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요구한 25%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에 사실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은 9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배당소득 세제 조정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박수현 대통령실 수석 대변인은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이 아닌 기업의 생산 영역으로 유도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세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배당 활성화를 유도할 합리적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세율은 정기국회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11월 11일 빼빼로데이입니다. 며칠 전부터 편의점 진열대에 알록달록한 빼빼로들이 쫙 깔려 있어서 이제 곧 빼빼로데이가 얼마 안 남았구나 싶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요즘 가장 눈길을 끄는 거는 바로 말차 맛 빼빼로입니다. 롯데월푸드가 카페 청수당과 협업해서 선보인 한정판 빼빼로 말차가 SNS에서부터 벌써부터 인증샷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사 먹어봤는데 이 말차 초콜릿의 달콤하면서도 쌉쌀한 맛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말차가 유행이었잖아요. 이런 트렌드랑 맞물리면서 말차 빼빼로가 가장 힙한 아이템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빼빼로데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걸까요? 이 1983년 첫 출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누적 판매액이 2조 1,5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지구 15바퀴를 돌 수 있을 만큼 팔렸다고 하는데 정말 엄청난 숫자이지 않나요? 그렇다 보니 편의점 업계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CU는 포켓몬 메타몽, 해리스 트위드 등 글로벌 IP와 협업한 상품을 내놓았고요. GS25는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무려 150종의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에서는 EBSI와 협업한 빼빼로 특강 세트에 교재 디자인을 그대로 살려서 수능 응원 굿즈까지 넣었다고 하는데요. 세븐일레븐도 질 수 없었겠죠. 스트레이키즈, 산리오 캐릭터즈 등 1020 세대를 정조준한 이 한정판을 출시하면서 편의점 3사가 모두 빼빼로데이 대목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기가 이제는 국내를 넘어서 세계로 번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롯데웰푸드는 올해 빼빼로데이를 맞아서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대형 스크린에 Show Your Love is 빼빼로라는 슬로건으로 글로벌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홍대, 성수, 강남역 전광품뿐만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베트남, 하노이까지 이 캠페인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빼빼로 글로벌 앰베서더가 이 스트레이키즈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Z세대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하죠. 이러한 공격적인 마케팅 속에 최근 롯데웰푸드의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한번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젠스낭 CEO가 바나나 우유를 손님들에게 나눠주자 주가가 날아올랐습니다. 또 특히나 대목인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롯데웰푸드의 실적은 그야말로 달콤한데요. 올해 빼빼로 매출은 이제 롯데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30% 증가한 900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인도 현지 생산 라인이 가동되면서 14억 인구 시장까지 진출했습니다. 이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연매출 1조 원 메가 브랜드로 빼빼로를 키우겠다고 선언했고요. 롯데웰푸드는 2035년까지 글로벌 탑10 아시아 넘버원 브랜드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 증권가에서도 브랜드 확장성과 또 해외 모멘텀을 근거로 롯데웰푸드의 중장기 성장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이 종합해보면 숫자 조합 1111, 11월 11일이 달콤한 경제 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빼빼로데이는 이제 소백 트렌드이자 마케팅의 교과서가 된 거죠. 그럼 저는 내일 또 돈이 되는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자, 빼빼로데이군요. 자, 그 빼빼로데이를 생각해 보니까 젠스낭 회장이랑 이재용 회장이 빼빼로를 서로 물고 빼빼로 게임을 했으면 상한가를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자, 이제 호빵이 나오기 시작하죠. 다음 아이템으로 호빵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코스피 HD 현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HD 현대가 지주회사죠. 우리 롯데지주, HD 현대, 혹은 뭐 노루홀딩스, 두산 이런 것들이 지주회사잖아요. 어떤 것들은 지주가 붙어 있고, 어떤 것들은 영어로 홀딩스라고 되어 있고, 어떤 것들은 뒤에 명이 없고 그냥 그 기업명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주회사죠. 주인회사. 손자나 자녀 회사들을 거느리면서 그들이 활동하는 대가를 컨트롤하고 대가를 받고 컨트롤하는 어떤 컨트롤 타워 같은 느낌. 그래서 항상 그 주식시장에서는 나중에 움직이거나 안 움직이거나 보수적인, 항상 뭐 저평가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PER, PBR이 낮고 뭐 이런 기업들이죠. 근데 이런 기업들의 어떤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1년 사이에 불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지주회사들, 뭐 자사주 만우회사들, 뭐 자사주 웨이프 소각을 시키겠다. 아니면 대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활동하게 만들겠다. 뭐 주주 환원 정책. 무슨 뭐 그 지주회사들의 재평가, 뭐 아까 나온 배당소득 분리과세,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얽히면서 지주회사들 혹은 자사주가 많고 대주주 지분이 높아서 회사의 사업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녀 증여에만 관심이 있어서 주가는 엉망이던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막 뜨기 시작하고 있죠. 증권주에서도 여러분들 신영증권, 부국증권 같은 증권주에서 별로 여러분들이 컨트롤하지 않은 증권사들이 오르고요. 보통 컨트롤을 주주분들이, 개인 투자분들이 안 하는 거는 대주주 지분이 워낙 높고 다 가지고 있어. 자사주 및 그 회장님들이 다 갖고 그냥 집에서 세워라 내워라 하고 그 배당만 받고 있습니다. 사업에 관심이 없어요.
거래할 수 있는 거래량 자체가 없죠. 80% 90%가 그분들이 다 갖고 있는데요. 고속버스 회사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거래량 자체가 없는데 호가 공백이 엄청나게 넓어가지고 자기가 샀다 자기가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매매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당연히 관심이 없죠. 그런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거래량도 늘어나고 이런 이슈들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HD 현대는 지금 두 개가 다 얽혔습니다. 일단 자회사들이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요. 자, 일단 HD 한국조선해양, 일단 기업 개요로 보겠습니다. 오늘 기업 개요를 넣어놨거든요. 자, 기업 개요가 2017년 4월 달에 HD 한국조선해양의 인적 분할을 출범한 지주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조선해양, 정유, 건설기계. 자, 우리나라의 어떤 주요 기간 산업들 다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해양, 정유, 선박서비스, 전기전자, 건설기계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HD 하이드로젠을 통해서 수소연료전지랑 전해조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유 부분 HD 현대오일뱅크, S오일은 상장되어 있는데 HD 현대오일뱅크는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 저 아래 있죠. 그래서 1일에 52만 배럴의 원유 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원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기 때문에 두바이 원유를 수입해다가 원유를 처리해가지고 파는 거죠.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나눠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이 지주회사라는 것의 어떤 특징을 아실 수가 있겠죠. 저렇게 많은 회사들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서 저기서 나오는 이익들을 향유하는 시스템을 갖춘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엄마, 할머니, 뭐 할아버지 정도 되겠죠. 손자, 손녀, 자녀들이 이제 잘 나가면 좋은 것이고 뭐 망치고 막 사고 치고 다니면 좋지가 않은 거죠. 자, 오늘 뉴스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저 중에 아들이나 뭐 아들이라고 하면 뭐 현대중공업이니까 약간 아들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아들이 아주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태국 선사 리저널 컨테이너 라인하고 컨테이너선 2척 건조개혁 체결 공시했습니다. 자, 근데 13,800 TEU죠. TEU의 저 T가 20예요. 2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13,800개를 실을 수 있는 엄청난 초대형 컨테이너선이죠. 자, 여기서 보니까 HD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돼서 2028년 10월까지 순차 인도될 예정이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컨테이너선 소식도 중요한데 더욱 중요한 거는 저 발주를 넣은 선사가 중요합니다. 자, RCL 선봉량 기준으로 글로벌 선봉량은 이제 실을 수 있는 양이죠. 글로벌 21위권 선사인데 그동안 중국 조선소에만 발주하고 한국 조선소를 단 한 번도 선택한 적이 없던 선사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한국 조선소를 선택했다. 아주 의미가 크죠.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로 한국과 미국이 굉장히 협력 관계를 가져가니까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해서 중국이 제재를 가했던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그 빈틈을 뚫고 들어간 거죠. 자, 이 지금 저 선사의 지금 그 국적이 이 태국이잖아요. 태국은 사실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남아시아가 중국하고도 붙고 미국하고도 붙고 있어요. 자, 근데 거기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자, 태국이 한국 조선소를 선택했다. 아주 의미가 큽니다. 처음으로 뚫었어요. 자, 앞으로 만약에 HD 현대중공업이 저기서 컨테이너선을 제대로 된 납기에 아주 좋은 이 성능으로 유지를 하면서 납품을 한다. 그럼 앞으로도 한국 조선소를 선택하겠죠. 그럼 중국 조선소는 그만큼 뺏긴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용해서 자, HD 현대중공업은 결국 태국 조선사 최초로 한국을 뚫었고요. 아주 좋은 소식이죠. 자, 그다음에 이슈가 또 하나 있어요. 뉴스가. HD 현대가 지금 HD 현대중공업의 저 좋은 소식 때문에 오른 거일 수도 있고 자, 또 있습니다. H현대 아까 지주회사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오늘 아까 계속 나오던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35%에서 25% 수준으로 아마 완화하기로 지금 추진을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말한 신영증권뿐만 아니라 은행주, 그렇죠? 신한지주, KB금융지주 이런 것들, 보험주, 삼성생명 이런 것들이 다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HD 현대라던가 홀딩스나 뭐 지주에서 붙은 것들 있죠. 지주 붙거나 두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저런 것들이 대부분 배당이 자회사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자회사들은 자기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당하고 성장을 동시에 추진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배당이냐 성장이냐 하나예요. 예를 들어 테슬라가 배당을 주기보다는 사업에 투자를 해서 사업의 성과를 내서 시세 차익을 얻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성숙한 회사들은 배당을 많이 주는 게 유리하죠.
뭐 알트리아나 이런 담배 회사들, 와인 파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배당을 주면서 안정적으로 왜냐면 아주 급하게 성장하지 않으니까 이제 담배 사업이 그런 것들인데 동시에 그거를 저기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회사들은 아직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아까 뭐 조선 정유 회사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지주 회사들은 약간 배당에 방점을 두고 자기가 사업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HD 현대도 배당 소득 분리과세 이 세율을 낮춰주면은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겠죠. 배당주를 그동안 물론 배당주를 돈 많이 있어서 살 수가 있겠지만 돈이 많이 있어도 사지 않은 이유는 저런 과세에 대한 위험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저걸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굳이 저거를 사지 않았는데 저렇게 되면 이제 배당주로 자금 쏠림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HD 현대는 지금 두 가지가 다 지금 적용이 됩니다. 물론 HD 현대오일뱅크 뭐 정유주는 별로 좋지가 않지만 지금 요 자회사들이 다 좋아요. 기계도 좋고 지금 이 조선도 좋잖아요.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고 그래서 그걸 같이 향유하고 있고 거기다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지금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일주일 넘는 거래일 동안 횡보를 하고 있죠. 만약에 저 박스권을 돌파를 한다면 아마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22만 원, 23만 원 정도를 뚫으면은 24만 8천 원을 다시 한번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 후 횡보를 하고 있는 이 좋은 모습 아주 좋죠. 여기 상승 갭으로 그렇죠? 상승 갭으로 시원하게 머리를 날린 이후에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이 상승 갭 때문에 박스권이 다 뚫렸습니다. 여기서 지금 올라올 때 이 상승 갭 있죠? 전고점들을 다 넘어선 다음에 이 상승 갭 위에서 일주일 넘게 조정하고 있죠, 지금. 옆으로 횡보하면서. 자, 다시 박스권 상단이 돌파되면은 또 2차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역시 상승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화기애애하지 않을까요? 자, 근데 이제 HD 현대 빨리 팔고 또 나가신 분이 계십니다. 자, 국장 거들떠도 안 본다 다시는. 왜냐면 저분은 이제 실적이 YOY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실적이 3배가 뛰었는데 쫙 빼가지고 마이너스 400을 찍으니까 시겁했나 봐요. 근데 이제 정이 털려서 지금 올라가지고 거의 본전에서 강보합 정도 되니까 그냥 파셨습니다. 자, 지금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 추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저런 것을 경험을 하고 나면은 사실 그렇죠? 미래를 생각하기가 싫어요. 저건 사람의 심리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딱 이 HD 현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치 무슨 그 국어사전처럼 정의를 내려놓으셨는데 정말 맞는 말입니다. 좋은 종목을 찾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근데 이게 정말 하고 나서 일이거든요. 우리 정말 과거도 똑같지 않나요? 그때 그 사람이 최고였는데 왜 그때 그 사람의 가치를 못 알아봤을까? 그런 후회 많이 하잖아요. 이미 지나고 나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왜 그때 그 인연이 지금 보니까 너무 조건이 좋았는데 왜 나는 그때 그걸 버렸을까? 이제 그런 게 많잖아요, 인생에서도. 이거 똑같습니다, 지금. 자, 찾는 건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HD 현대를 알았을 거예요. 이게 무슨 숨어있는 소외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려운 거는 팔지 않고 보유하는 것이죠. 저 박스권에서 저렇게 위아래로 흔들다 보면 아까 일주일 동안 지금 횡보하는 중에 위아래로 흔들림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24만 8천 원부터 밑으로는 20만 원까지 거의 5만 원 가까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유하기 힘든 거죠. 근데 그런 사이에 이렇게 점프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점프한 거는 아마 더 전에 보신 것 같아요. 6월 달 전에 이게 10만 원짜리였을 때 지금 이제 딱 보니까 갑자기 6개월 뒤에 20만 원이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얘가 전력도 있고요. 조선도 있고요. 로봇도 있고요. 거기다가 상법 개정 수혜주에다가 아까 저PBR주라고 했죠. 지주회사니까. 거기다가 자사주 매입후 소각 이런 이슈에도 또 맞아떨어져요. 지금 호재거리인 이 소재가 다 있는데 그렇잖아요.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전력에다가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마스가 조선에다가 지금 젠스성이 언급한 로보틱스에다가 지금 각종 법 개정에 따라서 저평가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다 들어있는데 이거를 왜 샀다 팔았다 그러는지 나도 모르겠다. 자, 원래 그렇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이렇게 완벽한 조건인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완벽한 조건인데 나는 뭔가 다른 게 더 좋을까 있고 싶어서 기웃기웃거리는 거죠. 여기에 가치를 모르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항상 뭔가 각성하고 배웁니다만 또 막상 그때 되면은 이 선택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막 이걸 정말 안다면 HD 현대를 이 가치를 다 알고 그랬다면 이미 4월 달, 5월 달에 6만 원, 7만 원대 들어가서 지금 3배의 수익을 거두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아쉬운 거예요. 지금도 뭐 모르겠어요. 지금도 제가 뭐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는 위의 확률이 높다고 했지만 저렇게 선택하시는 분도 계신 것이고 다시는 보기 싫으니까 마이너스 500, 400 갔다 오니까. 근데 이제 이분은 뭐 여기서 또 다른 선택을 해보려고 지금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내가 샀다 팔았다 왜 그런지 몰랐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지금 샀다 팔았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아까 박스권 상단 하단을 계속 핑퐁처럼 부딪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타를 안 할 수가 없는 지금 심정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선택을 하실지 궁금하고요. 자, 두 번째는 코오롱 티슈진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코오롱 티슈진도 여러분들이 참 희노애락이 다 여기 묻어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자, 기업 개요부터 올게요. 무려 99년이네요. 99년에 인대 손상 치료와 연골 재생 촉진제 연구 개발 및 생명공학 분야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자, 근데 가장 유명한 건 뭡니까? 바로 저 TGC 저겁니다. 자, 저기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 무릎 골관절염이 FDA 임상 3상 많이 왔어요, 진짜. 그렇죠? 골관절염 임상 2상, 퇴행성 척추 디스크 질환 임상 1상. 자, 지금 무릎 골관절염 저 임상 3상짜리 저게 지금 가장 관건이죠. 이 지금 저기도 그렇고 다른 회사도 그렇고 지금 이 회사도 그렇고 임상 3상에 지금 다가가서 FDA 승인 문턱을 딱 한 깔딱고개만 남긴 것들이 지금 기대를 막 사람을 봄바람 불듯이 살랑살랑 만들게 하고 있죠, 지금. 지금 이러고 있는데 골관절염 세계 최초의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류마티스 반월판 구조 개선, 다양한 근골격제 질환을 적응증 확장을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오늘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일단 코오롱 티슈진이 3일에서 5일 지금 끝났는데 비엔나에서 개최한 바이오 유럽 컨퍼런스에 참석했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저거죠. TGC가 무릎 골관절염 적응성 그게 제일 빠르잖아요. 지금 임상 3상. 지금 결국에는 이게 관건인데 7월 달에 어디까지 진행됐냐면 1,020명 환자 대상으로 미국 3상 투약 완료를 했는데 투약 완료를 하고 그 지금 관찰 중이에요. 그 결과가 내년 하반기에 나오거든요. 저기서 결과가 좋게 나오면 드디어 FDA 품목 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7년도 1분기죠. 지금 회사의 이 지금 계획상으로는 2028년 1분기까지 허가 완료 목표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너무 이게 무조건 이 회사의 로드맵을 믿으면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HLB 아까 얘기 드렸는데 리보세라님도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항서제약과 함께 병영 투여로 지금 계속 FDA 문턱을 두들기고 있는데 그 실패할 때마다 주가가 너무나 위태로워지고 이러잖아요. 자, 이 지금 코오롱 티슈는 사실 더 오래됐어요. 2006년이죠. FDA 1상 착수 이후에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때 뭐 9시 뉴스 헤드라인을 다 도배했잖아요. 그렇죠? 저게 실수였는지 고의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바이오 암흑기 시절에 그 안타까웠던 그 현장의 주인공이었잖아요. 저게 신장 유래 세포인지 무슨 뭐 무릎 연골 세포인지 그게 불분명해가지고 막 법정 싸움까지 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게 드디어 TGC가 지금 거의 뭐 종착역에 거의 다다를 것 같은 뭐 또 이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잡힐 것 같이 잡히지 않는 게 사실 저 신약이거든요. 저게 정말 종점을 찍어야 되거든요.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유한양행의 렉라자는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FDA 승인을 받고 시판이 돼서 그 필드에서 직접 팔리는 걸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사실 불확실성이 계속 상존한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임상 3상 투약 완료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결과만 좋으면 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순간까지는 와 있다. 그렇죠? 그런 것이고요. 자, 나 진짜 오래 기다렸다 나오는데 자, 팔지마 최소 5만이다 개미들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자, 그래 가보자. 뭐 이런 응원의 메시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코오롱 티슈는 지금 48,050원이니까요. 5만 원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5만 원이란 목표 주가는 지금 2025년도 2월 달부터 계속 시달렸던 그 목표 주가입니다. 지금 고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준비한 사파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파는 코오롱 티슈진에 관련된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2006년이죠. 무려 20년 전에 처음 시작을 했다가 이제 20년 만에 결실을 볼 때가 왔고 그 중간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올라서 거래 정지된 수년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은 코오롱 티슈를 보고 이제 다 휴지됐다. 나 포기하고 자포자기 하셨죠.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휴지가 임상, 3상 투약 완료까지 되는 이 상황이에요. 다시 그 휴지가 코 푸는 휴지가 아니라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희망의 비행기를 날리는 이런 순간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것만 해도 굉장히 이 지금 그 감탄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으로 오늘 한 줄 매도평을 만들어봤습니다. 티슈가 될 뻔한 과거, 이슈가 될 수 있는 미래. 지난주 외국인의 7조 2천억 원 넘는 순매도에 맥을 못 추렸던 국내 증시가 오늘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셧다운이 지금 완화가 될 조짐이 보이고 있고 배당 소득 분리 과세 또한 25%로 하향 조정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일단 코스피는 2% 넘게 오르면서요. 오늘 일중 고점 부근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포인트 넘게 전장 대비해서 올려내면서 4,000선을 넘어섰고요. 현재 시간 기준 4,058선 지나갑니다. 오늘 4,067선까지 고점 높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0.49%가량 상승하면서 881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일중 고점 부근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매매 동향도 체크해 보시죠. 일단 코스피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된 점은 좋지만 지금 오전장 대비해서 매수 규모를 줄여나가고 있고요. 현재 시간 10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6,400억가량 사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오전장 계속해서 매수폭을 늘려가고 있는 건 기관이고요. 개인은 6,500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포착됩니다. 외국인이 900억가량 팔고 있고요. 기관은 18억가량 팔고 있는데 기관의 방향성 탐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의 순매수는 지속됩니다. 900억가량 사들이는 장세 연출됩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외국인의 급 부담을 주는 건 원달러 환율입니다. 일단 1,460원 선에서는 내려왔습니다. 야간 시장에서 1,461원까지 고점을 높였는데 오늘 1,453원 선으로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래도 역시나 1,450원 선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점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코스피에는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뉴스도 함께 살펴보시죠. 정부와 여당 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25%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금융주가 일제히 급등 중입니다. 주식 배당 소득을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에서 분리하면서 3억 원 초과분에 대한 최고 세율을 정부가 기존에 발표했던 35%보다 더 낮은 25%로 인하할 가능성이 커진 건데요. 지난 9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 같은 내용에 공감하면서 시중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대신 기업의 생산적 투자로 흐르는 대로 유도해야 한다라는 데 의견을 함께 모았습니다.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배당소득세를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두고 심사에 착수합니다. 오늘 일단 금융주들 일제히 랠리를 펼칩니다. KB금융 4% 넘게 오르고 있고요. 12만 9,2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5% 넘는 강세입니다. 97,200원 선 거래 중이고요. 신한지주 주가도 2.71%가량 오르면서 79,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 첫날인 지난 7일 금요일 300% 상승으로 소위 따따블을 기록했던 이노테크가 오늘도 개장 직후 상한가에 직행했습니다. 이노테크는 디스플레이 제조 현장에서 쓰이는 시험 장비 등을 제조하는 정밀 산업 장비 업체인데요.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반도체, 2차 전지 등 주요 산업에서 안정적 양산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비를 개발합니다. 최근 IPO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지난 3일 코스닥에 상장한 AI 기업인 노타 역시 첫날 공모가 대비 2배가량 오른 후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달 들어 공모주 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면서 지난달 공모주 시장은 잠깐 관망세를 보였지만 STW와 명인제약의 성공적인 상장 이후 수요 예측은 다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일단 이노테크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이노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공모가가 14,700원이었는데요.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6,4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노타 주가도 오늘 0.36%가량 오르면서 55,600원 선 지나갑니다. 명인제약 주가도 체크해 보시죠. 1.39%가량 상승세고요. 72,9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미국 상원이 연방정부 운영 재개에 합의하면서 40일간 진행 중인 셧다운에 대한 종료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CNN에 따르면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임시 예산안의 시한을 기존의 이달 21일에서 내년 1월 30일까지 늘리는 수정안을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역대 최장 기록을 써내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상태는 종료됩니다. 셧다운이 지속되면서 위험 선호 심리에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야간 시장에서 1,460원 선까지 올랐었는데요. 증권가는 고환율 리스크보다 고환율 대응력이 앞으로 코스피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IM증권은 환율 상승이 실물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과거보다 제한적이라며 수출과 배당 중심 기업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관련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일단 오늘 코스피가 4천선을 회복하는 안에는 지금 반도체 투톱의 강세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2% 넘게 오르면서 오늘 10만 원 선 회복해줬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강세입니다. 60만 원 선 회복에 이어 5% 넘는 급등세 60만 9,500원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현대차 주가도 2.65%가량 오르면서 27만 1,0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 주가도 오늘 3% 넘는 상승세 11만 3,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보였습니다. 40일간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셧다운 그리고 미국의 관세 재판 등의 다양한 우려 요인이 겹치면서 시장이 출렁였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이에 대한 우려는 조금 내려놨고요. 정책 활성화 기대까지 겹치면서 다시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4천을 다시 찾은 우리 시장, 현재는 전 거래일 대비해서 100포인트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변동성을 극복하고 위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지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 찬찬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좀 아찔한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내려왔다가 막 100포인트 반등하다가. 근데 어찌됐건 AI 버블,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나아진 듯한 느낌도 들고, 근데 네. 또 조정의 빌미로 또 강력하게 또 폭풍옥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AI 버블 논란의 핵심은 기존에 투자됐던 어마어마한 투자 규모와 네. 현재 벌어들이거나 조만간에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성, 이거와의 불균형이 논쟁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100만 원을 들였는데 10만 원을 벌고 있다. 예. 어떻게 살 거니?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두 쟁점에 관해서 그러면 과연 투자는 과한가 또는 수익은 정말 적은가, 이걸 이제 세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는데요. 네. 기존에 투자됐던 경영들을 잠깐 보면은 최근에 예를 들어서 이제 MS, 구글, 메타 같은 8대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 투자 증가세를 보면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무려 65%가 증가를 했어요. 네. 또 이제 다시 범위를 줄여서 메타, 오픈AI 이런 또 이런 회사의 AI 인프라 투자를 보면
역시 또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추가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이거 멈추지 않을 거야. 앞으로 3년간 6천억 달러. 그러니까요. 우리 돈으로 한 800조예요. 예. 어마어마한 돈을 네, 더 투자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어요. MS, 구글, 메타 뭐 이런 초대형 기업들이 계속 이렇게 투자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그럼 반면에 수익성 관련해서는 그러면 담보되고 있는 상황이냐라고 이제 그쪽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현재 나오고 있는 걸로 보면은 MIT에서 지난달에 좀 보고서가 사실 나왔었거든요. 그때 보면은 AI 투자를 진행한 기업의 95%가 아직은 수익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네. 보고도 일단 나와 있고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AI 서버 임대 사업 총 이익이 최근 5분기에 평균 16%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현재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또 프레토리안 캐피털스의 CIO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로 최근에 건설된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평균 내용 연수 10년간 약 400억 달러의 감가상각이 발생하는데 그에 비해서 데이터 센터의 매출은 약 1,150억에서 200억 달러라고 하니까 투자 대비한 수익은 뭐 고사하고 감가상각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익을 현재 거둬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 되면 좀 막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버블론이 증폭되는 것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투자와 수익의 불균형을 이렇게 딱 지적한다면 그럼 이제 앞으로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버블론의 핵심인데 반면 버블 아니야 괜찮아라고 하는 논리를 좀 한번 또 봐야 되는데 반대 논리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나온 보도인데 주말 사이에 나온 보도인데 예를 들어 젠슨왕 엔비디아에서는 블랙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GPU의 수요가 매우 강력하다라고 하면서 TSMC에 오히려 3나노 웨이퍼를 추가 주문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이 오히려 정점이 아니라 네. 더 주문해도 된다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다. 그렇죠. 이렇게 예. 해석이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는 많습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빅테크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에서 AI 투자 성과가 확실하게 입증됐다라는 데이터를 네네. 시장에 보여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버블을 걱정하는 쪽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투자와 수익의 불균형을 얘기합니다만은 아니야 더 투자해도 좋다라는 강한 시그널을 갖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여러 가지 행보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가 이제 문제인데요. 여전히 버블은 기우다라는 저는 이제 입장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설비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는 이 설비 투자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설비 투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수익 얘기를 하느냐? 네. 그건 잘못된 논점을 잘못된 데이터에 적용하는 논리다라는 겁니다. 지금 AI가 와서 이제는 어떤 그 패러다임의 시작, 혁명의 여명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투자를 멈추면 그냥 그 순간 끝입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투자가 되고 그쵸? 더 많은 데이터를 예. 확보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어떤 변곡점을 계속 넘어가면서 시장의 패권을 장악하면 이제 이 시장을 영원히 잡는 소위 말하는 이제 영원한 승자가 되는 건데 여기서 중간에 당장의 투자가 부담스럽다든지 수익을 향해서 약간 소위 말하는 이제 노선을 바꾼다라든지 하면은 그 순간 아예 도태입니다. 사멸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고사하고 예. 이제 뭐 존재가 이제 뭐 소멸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을 향한 투자라기보다는 존재 그 자체를 향한 투자. AI 시대를 열어가는 왕좌를 결정하는 쟁탈전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아직은 수익을 논할 단계가 아니고요. 이 치열한 경쟁 끝에 살아남는 몇몇 소수의 글로벌리한 왕좌를 네. 차지한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그동안 들어갔던 수익의 어마어마한 몇 배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그런 자리를 차지할 기업들이 이제 누가 될 것이냐가 이제 궁금해지는 상황이지 네. 섹터 전체, AI 문명 전체를 우리가 버블로 볼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입을 잘해서 네. 논리적으로 연결해야지 그냥 갖다 붙이면 정말 같이 뭐 저희 가자는 건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라서 네. 말씀을 잘해주신 것 같고 어쨌든 AI 버블을 기우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블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때 뭐 경제학 교과서라든지 과거에 뭐 닷컴 버블 붕괴라든지 이런 서프라임 사태라든지 이럴 때 보면 몇 가지 이제 주요한 특징이 나오는데 그 특징이 지금 100%딱 맞지는 않아요. 네. 뭐 그 중에 몇 개 맞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버블론의 근거가 100% 충족하는 건 아니다라고 좀 다만 이 경계심은 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버블은 사실은
뭐 눈 깜짝할 사이에 벼락같이 오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버블로 말할 수 있는 초기 진입 단계냐 아니냐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논리, 투자 대비 수익이 안 난다든지 너무 과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도 오픈 AI에 본인이 대출을 해주고 다시 매출을 잡아내는 이런 순환 대출을 한다라든지 네, 네. 뭐 안 좋은 시그널이 몇 개 있죠. 오픈 AI도 갑자기 정부의 SOS를 뭐 세제 혜택을 맞아요. 요구했다라든지 예, 예, 예. 그런 게 조금 좋지 않은 소스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만 진정한 버블이거나 버블이 터지려면은요 시장의 긴축이라든지 어마어마한 이 자산 폭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버블을 정의하기엔 어렵고 100번 양보해도 버블의 초입 정도로 봐야 된다. 그러면 아직 시장의 이 현재의 화랑을 더 이어갈 정도의 시간은 충분히 남아있다. 그래서 버블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그걸 한번 통틀어서 한번 쭉 정리를 듣고 싶었는데 네. 오늘 잘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 그리고 이번 주 증시 반등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AI 거품인가 아닌가.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달러 원 환율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 환율 1,500원 갈까요? 뭐 1,460원 뚫렸던 게 이제 지난주.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약간 좀 내려와 있긴 합니다만 환율에 대한 부담감. 네. 근데 이제 환율과 외국인의 상관관계가 예전만큼은 아니다라는 이슈도 있고요. 분석도 있고요. 환율은 어떻게 보세요? 환율 문제는 저는 조금 중하게 좀 보고 싶습니다. 음. 뭐 반도체도 좋고 방금 네. 말씀드린 AI도 아직은 거품이 아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를 드리는데 다만 이런 모든 화랑에 대한 어떤 징표 대신에 걱정을 해야 되는 징표들이 있는데 네. 제가 볼 때 그 중에 가장 의미 있게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되는 건 환율입니다. 환율이에요. 환율을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네, 같다는 생각을 네, 하고 네. 있어요. 주말 사이에서도 사실은 1461에 마감을 했고요. 네. 7일에. 장중에는 뭐 70도 넘어가는 좀 불안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1,500원 돌파도 가시권에 들어온 거 아니냐. 그럼 결국에는 현재 심리적 저항선이 1,480까지 밀린 상황인데 예, 예. 그럼 1,500이 넘어가면 다시 1,530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면 사실상 통제 불가능 영역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걱정이 많은 상황인데 네. 최근 환율의 불안감을 일단 그러면 요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환율이 불안해지는가? 일단은 대외적, 대내적 요인으로 봐야 되는데요. 대외적인 요인은 일단은 미국의 셧다운 이런 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안한 어떤 세계 정세 같은 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유럽에서 이제 주요 선진국들이 자국의 사정이 좋지 않아요.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등등. 근데 이런 나라들이 자국 통화에 대해서 현재 신뢰를 하지 않고요. 자국 국채에 대해서도 현재 수요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회귀 흐름이 현재 확실히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 자체가 미국이 어쨌거나 현재 달러가 그 자체가 유동성이 줄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예, 예. 그런데 달러 인덱스가 왜 계속 100까지 올라가느냐면 그쪽에서 추가적인 글로벌리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달러가 이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대외적인 상황인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대내적인 우리나라의 요소를 본다면 사실 우리가 한 당국이 많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존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이 보여지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1월부터 9월까지 들어왔던 투자액이 296억 달러인데 지금 현재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특히 이제 증권 관련한 투자만 뽑아봐도 998억 달러예요. 3배, 4배 이상. 예, 예, 그러니까 2대 8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기존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외화 순 유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글로벌리하게 사실상 강달러 흐름 속에서 원화를 특히 약세로 만드는 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사실상 현재 환율의 이 뭐랄까요 고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대내적인 비중이 더 높다. 특히 개미 투자자들인데 이런 쪽에서 순유출을 가속하고 있는 게 상당히 지금 입맛을 씁쓸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글로벌리하게 봐도 달러 대비 주요 통화의 약세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1.95라고 해서 거의 사실상 달러랑 교역하고 있는 주요 통화 중에서 가장 많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옆에 있는 중국에 비해서도 거의 뭐 한 제가 볼 때는 뭐 한 5배 이상 약세를 현재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것은 사실 국내 특화된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냐면 결국 아직도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덜 신뢰하고 네. 상대적으로 미장이라든지 대체 자산에 관해서 여전히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글로벌리하게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현지에서 수출된 성과를 국내로 유입하기보다는
불안한 환율 상황 때문에 거기에 홀딩해서 남겨놓는 현재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한미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나마 잘 됐습니다만 그런 여파 때문에 아직 환을 전반적으로 이제 교체하지 않고 국내에서도 대기하는 큰 손들의 수요가 있거든요. 예. 이게 현재 대내적인 사유가 복합되면서 환율이 고점을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대외적인 부분이나 대내적인 부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못한다. 어려울 수 있어서 1450을 내외로 단기간 밴드를 잡아야 될 것 같다. 이건 굉장히 지금 현재 자본시장이나 우리한테도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어떤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과거에는 환율 당국의 대응력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문제의 원인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환당국의 대응력도 조금은 과거와 달라져야 된다는 의구심까지 내포이면서 조금 불안 심리를 보이고 있어서 예의 환율 문제는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따른 외국인 매도 네.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들 매도는 제가 볼 때는 미국발 원인이 큽니다. 셧다운이 계속되고 네, 있고요. 네, 네. 미국에서 사실 셧다운 때문에 자금 흐름이 원활치가 않고 12월에 금리 인하 전망이 훼토하면서 현재 약간의 자금 관련해서 경세까지는 아닙니다만 조금의 뭐랄까요 좀 빡빡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이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시장은 뭐냐? 현재 미국 입장에서 대외 투자했던 시장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시장, 세계 1위의 수익률을 보였던 시장이 우리나라입니다. 예. 여기서 먼저 돈을 뺐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차익 실현이죠. 단기 차익 실현이고 미국으로의 이제 어떤 수급에 대한 대응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좀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그나마 조금 셧다운 관련해서 합의됐다라는 예. 속보가 들어오면서 미국 정부가 이제 돈을 풀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는 조금 이런 압박이 조금 누그러들 수도 있고요. 단기간에 약간 차익 실현했던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했으니까 숨 고르기 이후에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매도세 아직은 조금 크게 걱정할 때는 아니다. 희망적으로 좀 보고 싶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간단하게 저가 매수 어떻게 보세요?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중장기로 내년에 예를 들어서 뭐 상반기 4,500, 뭐 5,000, 네, 뭐 그 이상 네. 전망이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너무 이제 비관적으로 하락 장세로 바뀐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걸어갔던 기대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올라서 많은 부분 좀 경계심이 있는 건 사실인데 네, 네. 희망적으로 보시고요. 오히려 이런 상승장에서는 조정이 나올 때 반드시 저가 매수로 활용하시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네, 박시동 경제평론가의 명확한 그런 분석 함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의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날씨는 맑습니다. 최근 투심을 냉각시켰던 미국 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금융업종 강하고요. 또 지난 주말에 엔비디아의 젠슨 CEO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최첨단 메모리 칩을 확보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자 오늘 반도체 투톱이 삼성전자는 10만 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60만 닉스를 재탈환한 점 확인됐습니다. 그럼 이어서 종목별 날씨 보시면서 시장 분위기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정부안인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런 보도가 흘러나오자 오늘 증권주와 은행주는 쾌청한 점 확인되고 있는데요. 증권주 안에서는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이 일제히 오름세 보이고 있고, 또 은행주 안에서는 KB금융, 신한지주, 그리고 IM금융지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타이어 관련주에도 산들바람 부는 점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마지막으로 타이어 3사가 잇따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3분기에 관세 타격이 본격화된 가운데 이러한 우려를 잠식시키면서 오늘 타이어 관련주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오늘 탈탄소 관련주에도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에서 61%를 감축하는 방안에 의견이 모였다는 소식이 들리자 오늘 관련주 안에
안에서 온기가 도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정유주도 쾌청 하늘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오펙의 증산 조절과 계절적 성수기 효과가 겹치면서 정제 마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유주들은 3분기에 일제히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증권가에서는 4분기까지 이러한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오늘 내놓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보안주도 햇살이 드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KT의 해킹 사태 파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일반 문자 그리고 통화 내용까지 탈취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보안주에 햇살이 드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들 리포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콜마인데요. 최근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단기간 실적 반등도 어려울 것이다. 이러면서 목표가를 잇따라 줄줄이 하향 조정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한국콜마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어서 YG 엔터테인먼트도 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블랙핑크 MD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쳤고 또 앞으로 나올 신보 발매 일정이 조정이 되면서 4분기 실적도 부진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신세계는 분위기가 다른데요. 내년 실적이 기대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면세점 사업권 반납 그리고 자회사의 사업 재편으로 인해서 내년도 2026년도의 실적을 기대해보자 이런 평가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LG U+ 경쟁사인 KT의 해킹 사태가 부각되자 반사 수혜 기대감으로 오늘 주가는 맑음 보이고 있고요. 이노테크 지난주 금요일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상장 첫날에는 따따블을 기록하더니 오늘은 상한가를 기록하며 뜨거운 데뷔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종목에는 강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선 젠백스인데요. 자사의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2상에서 유의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 애프터마켓에서 하한가를 기록하더니 오늘도 주가가 25% 급락하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이어서 심텍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데 지난주 금요일 실적 발표에서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이 영업이익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44% 하회하자 추심이 크게 냉각됐는데요.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그럼에도 조정 시 매수다 이런 의견 제시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상 11월 10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실적이 중요한데 내일도 종목 전략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마켓나우 2부는 내일 오전 10시 시작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